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끝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우리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냐면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조선의 외교관계는 어떠했는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초의 대외 관계를 일컬어 외교 정책을 일컬어 4대 교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긴다라는 것인데, 4대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긴다는 것인데, 조선이 명나라와 맺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친선 우호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나아가서 이 관계를 통해서 조선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선진문물을 수용을 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한편 교린 관계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으로 여진과 일본에게 적용되던 정책으로서 그들의 침략과 약탈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여진족들의 기술을 장려하고 무역소를 설치해주는 등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침략과 약탈을 막으려고 했던 한편, 강경책으로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영토로 확정을 짓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15세기 후반에서부터 16세기 후반까지는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해서 일본이 여러 무사 세력들로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던 혼란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국내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해적, 왜구가 발생하였고, 이들이 한반도의 해안가를 약탈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세종 때 쓰시마 섬을 대마도를 토벌하는 한편 삼포를 개방을 하면서 그들의 무역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고자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죠? 자, 임진왜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건국연도가 1392년이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1592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방군수포제 같은 것들의 시행으로 인해서 군인의 숫자도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전국시대 때에는 메이리 전쟁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사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일본을 통일한 상황에서 그 많은 무사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그들을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죠. 그죠?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 남아도는 무사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나아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에는 대륙까지 정복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이었다.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은 이겨도 좋은 전쟁이고 져도 좋은 전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이기면 일본 내에 남아도는 무사들 조선 땅으로 보내버리면 되고, 지면은 먹여 살려야 될 무사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군의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서울까지 가는데 불과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일본군은 전쟁의 경험도 풍부했고 조총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왕인 선조는 어디까지 피난을 가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문제는 당시 명나라도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일본군이 평양성을 넘어서게 되자 전쟁을 조선 안에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명나라가 그제서야 조선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명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나마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군과 의병의 활약 덕분이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파병되고 난 이후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것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했던 명나라, 그리고 조선 땅의 일부만이라도 차지하려고 했던 일본 사이에서 휴전협상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하지만 양측에 제시했던 조건이 굉장히
차이가 컸어, 그지? 그래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본군이 다시 침략해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정류재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1년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의 피해는 굉장히 컸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면서 만주의 여진족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쇼군 최고 권력자에 오르게 되면서 새로운 무사정권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고 있나요? 네. 네. 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진족들이 성장해서 후금을 세웠고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명나라랑 전쟁을 벌였어요. 명나라는 후금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당시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붕당은 북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들은 지금 임진왜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나라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죠? 명나라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후금을 막아내기 어렵다 보니까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데 사실 조선은 명나라를 도울 만한 여유가 없어. 하지만 조선은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임진왜란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하지만 명나라를 도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후금을 자극하고 그를 적으로 돌릴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광해군이 한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중립 외교였죠. 그죠? 강홍립을 명나라로 보냈습니다만은 후금에게 항복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명나라를 도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금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중립 외교를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서인들이 명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롭게 왕위에 앉혔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광해군을 명에 대한 배신의 이유로 몰아냈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친명배금 정책으로 무조건 명나라 편을 들은 외교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후금을 자극하게 되면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해 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고 후금도 언제까지 조선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겠다라고 약속하면 물러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조선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후금과 조선의 경우에는 사이좋은 형제관계가 되기로 하고 후금 군대가 철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황제를 자처하면서 조선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 군신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무슨 나라였다? 유교 성리학 국가였다. 유교 성리학에서는 위아래의 위계 질서를 정하고 지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여진족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군신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게다가 조선의 집권 붕당의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어? 광해군을 뭐라고 비판하면서? 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후금이랑 청나라랑 군신 관계를 맺는 거 이 서인들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부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결국 조선은 무엇으로 결론이 났다?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그래서 홍타이지 청나라가 직접 홍타이지 황제 청나라의 황제인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가 결국엔 버티다 못해서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와 조선이 군신관계를 맺게 된 것 그게 병자호란의 결과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길게 복습을 하는 이유는 역사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나 역사 과목의 경우에는 앞에 내용 모르면 뒤에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함께 쭉 이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굴복시킨 청나라는 이제 뒤통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아야 일어나자. 자는 거 아니었어? 아, 여기 미안해. 네.
명나라를 마음 편히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오랑캐 주제에 중국을, 그 넓은 중국을 잘 지배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반대로 청나라는 중국의 한족들이 이루어냈던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18세기 가게 되면서 과거 명나라 때보다 더 강한 국력과 더 큰 경제력과 더 높은 문화적 수준을 이뤄내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의 청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한편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에서 어떠한 주장이 나오게 되느냐? 북벌론이 나오게 됩니다. 들어봤죠? 네. 조선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청나라가 있었죠. 그들을 무엇하자?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바로 북벌론입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나왔나요? 그렇죠. 병자호란 때 우리가 겪었던 치욕을 갚아주자.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를 다하자. 명나라를 위한 복수를 하자라는 주장이 바로 북벌론입니다. 자,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해보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선은 무슨 나라였다? 유교 성리학 국가였다. 그래서 오랑캐랑 군신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벌하자라는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이죠.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보자면 쪽팔려서죠.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다가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을 당했어요. 그죠? 자기들의 잘못된 외교적 정치적 판단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오랑캐랑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었어. 지배층으로서의 체면이 안 서죠. 그죠? 지배층으로서의 어떤 좀 속된 말로 가혹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아직 진 거 아니야. 지지 않았어. 한 번 더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게. 잠깐 기다려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자존심을 체면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야 자기들이 광해군을 쫓아낸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북벌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북벌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명분상 필요한 주장이었던 것이지 이들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조선은 실제로 청나라한테 다시 한번 싸움을 걸지 않았다. 걸지 않았다. 북벌은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효종 때는 그런데 진짜로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제도를 정비하면서 북벌을 할 것처럼 보였어요. 이걸 왜 했느냐? 북벌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군대를 키우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효종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잘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효종 때 추진되었던 북벌 정책은 어디까지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었지 실제로 청나라랑 싸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청나라랑 싸운 적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뒤에 북벌론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조선 숙종 때 북벌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은요. 이때 청나라에서 삼번의 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동아시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인데 뭐냐면은요. 청나라 시기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한족들의 반란이었어. 한족들이 청나라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일으켰던 최대 규모의 반란이 이 숙종 시기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중국의 한족들이 저렇게 큰 반란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북벌하기에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떤 주장이 잠깐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논의가 실행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3번에 나는 청나라에 의해서 제압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더 이상 북벌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한편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청나라의 외교사절 등으로 다녀왔던 일부 실학자들, 일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던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냐면은
북학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북학론은 무엇이에요? 청으로부터 학, 뭐하자? 배우자라는 주장이 북학론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느냐?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청나라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외교사절로 청나라에 가봤더니 뭘 본 거예요? 뛰어난 국력과 경제력과 문화 수준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려는 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 전체가 공감하는 내용이었을까? 극히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했을까? 그렇죠. 일부에 불과했다. 왜? 조선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로부터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선진문물 수용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다. 비록 청나라 오랑캐일지라도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일부 주장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선 전체의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턱없이 힘이 모자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학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 19세기 가게 되면서 무엇을 주장하게 되느냐? 개화사상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청나라 오랑캐로부터 배우자라는 주장이 고스란히 뭘로 이어지게 돼요? 서양 오랑캐로부터 배우자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리학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났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이런 어떤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었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해둬야 될 연도 3가지 이야기했어요. 뭐였죠? 1392년이 조선의 건국, 그리고 1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항로의 개척이에요. 지금까지 각각의 따로따로 분절되어 있었던, 떨어져 있었던 세계 각국이 유럽인들에 의해서 바닷길로 연결된 사건이 신항로의 개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많은 서양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15세기, 16세기는 우리 동아시아 지역으로 치자면은 명청대에 해당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그래서 아니지 그러니까 청나라가 17세기니까 정확하게는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와서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명청대에 해당하는 시기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녹화를 하게 되면 말실수 하나하나 신경 쓰게 돼서 좀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명청대에는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 와서 활동했던 이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선교사인과 동시에 학자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했어요. 선교사지만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 왜 그랬게? 선교사가 굳이 그런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많이들 졸려하니까 영상 하나 좀 보고 마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요거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영상이 중간에 좀 잘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중간에 갑자기 학생들의 눈동자가 확 커지는 순간이 있었죠? 네. 자, 우리가 방금 본 장면은 뭐냐면은 옛날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마존에 가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방금 본 장면이 뭐였냐면은 선교사가 가서 밀림에서 뭐 했어? 오보에 피리를 불었어요. 그죠? 그러자 원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 그지? 그러더니 뭘 보여줘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교를 시작을 하죠. 그죠? 자, 이 시기에 명청대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렇지. 내 이야기를 듣게 만들려면 일단 내가 관심을 받아야 돼. 내가 관심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지식이나 그들에게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대단히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천문학, 역법, 지도학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마테오 리치라든지 아담 샬 같은 천문학, 역법, 지도학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였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여만국 전도 같은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시연역과 같은 달력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여만국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모습과 얼추 비슷하게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명나라 때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시헌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와서 서양의 역법, 서양에서 날짜를 계산하는 기술로 만들어낸 음력 달력이 바로 이 시헌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날짜가 정확했어. 당시에 아시아 사람들이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냈고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 달력은 이 시헌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러한 서양의 선진 문물들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명청대에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명청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신기한 것들을 돌아올 때 가지고 와서 조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들어왔던 이런 서양의 문물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국 지도가 아니라 세계 지도입니다. 전 세계의 절반이 뭐예요? 중국인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중국이겠어? 왜 가운데 중자를 쓰겠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중국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그죠? 한반도가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 이제 일본이고 나머지 인도, 아프리카, 아라비아, 유럽 합쳐서 전 세계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당시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고. 가라고. 네, 당시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런 지도를 보여줘서 어땠을까? 충격 그 자체죠. 그죠? 중국이 세계의 절반 이상인 줄 알았는데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지만 조선은 여전히 무슨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지배층들이 양반 사대부들이 훨씬 많았어. 하지만 일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던 학자들,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언제까지 이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김성문, 홍대영 같은 사람이 지구는 돌고 있다라는 지전설 같은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익 같은 사람이 지구는 돌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차 조선이 이러한 중국 중심의 사고관, 성리학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과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넘어갈까요? 네, 갈게요.
국학연구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화사상 또는 화이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화사상, 화이관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요. 중화란 원래부터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 민족들이 이루어낸 그들의 문명을 중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족의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화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따라서 중화민족이 아닌 나머지 민족들의 경우에는 중화민족에 비해서 수준에 떨어지는 무엇이다? 오랑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중화의 세계와 이 오랑캐의 세계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화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중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중화는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스스로 오랑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예로부터 중화 문명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온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화와 오랑캐 그 사이에 있다. 중화 민족의 문명을 수용한 넘버 2 정도 된다 라고 당시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세계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중화 문명인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중국을 청나라가 지배하게 되었어요.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청나라를 새로운 중화로 인정했을까 인정하지 않았을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보기에는 오랑캐는 중화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지? 세계의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 그지? 이게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조선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넘버 1이고 넘버 2였어. 근데 넘버 1이 사라졌어. 얘는 넘버 1이 될 수 없어. 그렇죠. 우리 조선이 중화 문명을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중화로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소중화주의, 작은 중화라고 해서 소중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억지죠. 네. 하지만 병자호란으로 자존심이 떨어졌던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뭔가 방어해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또 성리학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명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계 제일 좋은 거고 중국 거를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오랑캐의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서 중국 거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중화 문명을 이어받은 우리나라의 것을 공부하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러한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일컬어 국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세계관의 변화, 그에 따른 학문적 탐구의 변화를 함께 이 페이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아무튼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청나라는 18세기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그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청나라 중심의 국제관계는 우리 조선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과거 명나라에게 보내던 조공의 사절을 이제는 청나라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냈던 조공 사절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연행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연행사라고 불렀느냐? 청나라의 수도는 명나라랑 마찬가지로 북경
국경 베이징이었는데 베이징은 옛날에 연경 제비 연자를 써서 연경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이다라는 뜻에서 연행사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왜 갑자기? 아니, 디바들이 다 자고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왜 앞에 있어서 몰랐구나. 자, 그래서 연행사가 정기적으로 청나라에 파견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연행사로 갔던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발전된 경제력과 문화 수준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지도나 역법서 같은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으로 돌아올 때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과 청나라를 왕래했던 연행사들에 의해서 청나라나 서양의 문물들이 조선에 전파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모든 관계는 다 단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도막부 쪽에서 먼저 조선에게 국교를 재개하자라고 제안을 해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히데요시와 다르다라는 것을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단 한 명의 부하도 조선에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그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요구해 와요. 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다시 국교를 재개할 마음이 딱히 없었습니다만은 북쪽에서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본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국교가 재개되는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609년의 기유약조 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기유약조 이후에는 다시 국교가 재개되고 조선은 일본에게 비록 제한된 형태이긴 했습니다만은 무역을 허용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외교 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조선통신사 또는 통신사라고 불리는 사절단이에요. 대체로 에도막부의 쇼군이 바뀌었을 때 인사차 보냈던 외교사절이 바로 이 통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냈던 통신사들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학문적 수준이 높은, 말을 잘하는, 글씨를 잘 쓰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통신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게? 왜 일본에 파견된 외교사절이 굳이 학문적 수준도 높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쓰는 사람들을 파견되었을까? 말싸움 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조선의 위상을 높이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하죠. 사실 임진왜란 때 나보다 한참 아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본에게 나라가 망할 뻔한 기억은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네보다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고 조선 사람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통신사가 건너가서 조선의 뛰어난 문물들을 일본에 많이 전해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이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올 때 일본에는 있지만 조선에는 없는 거, 신기한 거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조선 양국 사이에서 문화와 기술의 교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절단, 그게 바로 조선통신사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편 조선 후기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백두산에 세워져서 백두산이고요. 정계비란 무엇이냐면 정하다, 경계입니다. 청과 조선의 경계를 정한 비석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걸 세웠느냐? 중국을 지배하게 된 여진족들 더 이상 거치고 험한 땅 만주에 살지 않아요. 중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주가 빈 땅이 되었어. 그런데 청나라는 이 만주 땅을 어떻게 했느냐? 비록 빈 땅이 되었지만 여기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대대로 살아온 신성한 곳이니 그대로 잘 보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신성한 구역이니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출입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끔 TV에서 DMZ에서 뭐 발견된 천연기념물 뭐 이런 사진을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동식물들의 숫자가
무지무지 늘어나게 되죠. 거기에 한번 들어가기는 하면은 거의 뭐 노다진 거야. 자, 그래서 조선 북쪽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청나라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인삼도 캐고 사냥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렸던 겁니다. 자, 그걸 알게 된 청나라, 뭐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들어와? 라고 따지면서 너네 나라랑 우리나라의 국경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의 관리가 조선에 파견되어서 조선의 관리와 함께 이 부근을 답사하고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석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는 압록강과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당시 이 지역을 답사했던 사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강이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가게 되면은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을 놓고 이 땅은 누구 땅이냐를 두고 청나라하고 대한제국 사이에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안용복 사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봤나요? 아니요. 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요런 겁니다. 울릉도 독도 어느 나라 땅이지? 저희 나라요. 우리나라 땅. 조선시대 때도 조선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왔던 울릉도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떤 명령을 내려버리느냐? 여기로 범죄자가 도망가면은 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로 아예 섬을 비워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싹 다 육지로 데려와 버리고 울릉도를 빈 섬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이른바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울릉도가 비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일본 어부가 우연한 계기에 가게 돼요. 그리고 와보니까 사람이 안 사나 보니까 고기가 주변에 넘쳐나. 나무도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야, 여기 완전히 땡 잡았다 라고 생각한 일본 어부들 이후에 울릉도 독도 와서 고기잡이하고 나무도 베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랑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이 되죠. 니네가 버린 땅 아니냐라는 게 그 시작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이 부산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어민인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갔는데 거기에 있던 일본인들이 뭐야? 네 조선 사람들이 여기 왜 와? 라는 식으로 오히려 안용복을 따지고 그를 잡아서 일본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일본인 관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누구 나라 땅이야? 조선 땅 아니야? 우리 조선 땅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고기잡이하고 나무 베가는 게 문제 아니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일본 관리도 맞아, 공식적으로 거기 조선 땅이야, 우리 애들이 잘못했네 라고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울릉도 독도를 가봤는데 또 일본인들이 고기잡이하고 나무 베고 있는 거예요. 자, 열받은 안용복 어떻게 했느냐? 자기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조선인 관복을 입어요. 조선의 관리의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나 조선에서 온 사신 누군데 너네 나라 애들이 자꾸 우리나라 땅에 와서 고기잡이하고 나무 베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항의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래서 일본 관리로부터 문서로 받아와요. 울릉도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문서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 서울로 잡혀가죠. 왜? 그렇죠. 관리를 사칭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이 관리를 사칭하는 것은 죽을 죄입니다. 자,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조선의 관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비록 죄를 지었던 건 맞지만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훌륭한 일을 해냈으니 잘못보다 잘한 일이 더 크다, 덮어주자, 넘어가자 라고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하지만 얘를 아무 착오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백성들이 관리를 사칭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귀양, 멀리 다른 동네로 보내는 귀양형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용복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 에도 막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수업을 파워포인트와 부교재로 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시험의 출제의 기준은 무엇이다? 책이다. 그죠? 교과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과 그림들 모든 것들은 다 출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 있으면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래요. 물론 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을 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시고 시험 공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공부에 도움이 돼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네요. 수고했습니다.